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3년 7개월 만입니다. 소통의 소자도 모르는 윤석열이 소통한답시고 느닷없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을 때부터 국민들의 불안은 시작됐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결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윤석열이 청와대에 하루도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더럽혀지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역설적인 다행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고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느냐 세종시에 있느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국민한테 다가가는 것이 요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출발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나도 약하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을 믿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자연산 대방어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먹방 때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리뷰 좀 소개해드릴게요. 유튜브 정어리에서 올해 첫 출하 방어회를 추천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어리몰이 픽한 것은 고급진 맛과 신선함 그대로 맛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어요. 가족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별 5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뷰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이 또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그 정어리몰 대방어회 제가 이렇게 방어에 거르는 3대 원칙 얘기해 드렸죠. 자연산이냐 아니냐, 대방어가 맞냐 10kg짜리 이상, 그리고 잡은 지 얼마나 됐느냐 이 싱싱한 거. 그런데 정어리몰에서는 직접 현지에 가서 골라가지고 보내드리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저희가 또 먹어보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요. 그리고 대방어회 드시고는 제주 산지 직송 조생귤로 입가심하시면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식탁 드실 겁니다. 이것도 제일 드시기 좋고 맛있는 로얄과 크기로만 선별해 가지고 5kg 한 박스 19,900원 무료 배송이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 전화 1551-3158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은 전화 주문하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정어리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 전에 크리스마스 캐롤 스타일의 정어리 노래 만들어주신 콰트로 메가진님, 우리 정어리 TV의 자매 채널이죠.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월 22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이 동지지요. 네, 정현희님께서요. 동지 팥죽 드시고 애군 타파하세요.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네요. 뜨끈한 팥죽 한 그릇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드시고 2025년 애군을 모두 물리쳐 보세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님, 청와대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저는 믿습니다. 국민만을 보고 가는 잼프는 절대 국민을 등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절대 구중궁궐에 갇혀 살지 않을 겁니다. 불통의 장소를 소통의 장으로 탈바꿈할 대통령임을 믿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저도 꼭 그렇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청와대로 대통령실 옮기는 것부터 먼저 다뤄볼 텐데요.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님 함께할 텐데 지금 오고 계십니다. 네. 임세은 네.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의 수석 부대변인이죠? 네, 선임 부대변인. 예, 맞습니다. 예. 네.
청와대 근무해 보셨잖아요. 저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2년. 예. 이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데 네. 청와대 계셨을 때 네. 청와대로 옮길까라는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전에 계셨던 경험으로 봐서 어떻게 좀 청와대가 바뀌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거기가 이제 여민 1, 2, 3관이 그 대통령께서 집무하신 곳이 여민 1관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그게 비서동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낡았습니다. 너무 낡아서 그 내부의 시설이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화장실도 좀 너무 개수가 적었고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어쨌든 이제 장애우들 때문에 필수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공공기관에는.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바깥에 설치를 할 만큼 굉장히 낙후되고 낡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건 본관인데 그러니까 저기는 되게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동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이런 건물들보다 훨씬 소위 말하면 후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에가 좀 리모델링이 좀 잘 돼가지고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근무했던 방이 전 독방을 쓰긴 했는데 창문이 없어가지고요.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해가 떴는지도 모를 만큼 조금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아졌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이 있었는데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 예. 말고는 다 좋았어요. 그래요. 청와대 저도 이제 그 개방했을 때 가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참 낡았습니다. 손볼 곳이 많은데 그동안에 좀 고쳤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긴 했는데 예. 외부로는 별로 고친 건 없는데 아마 내부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전에도 이 여기를 고쳐야 된다는 민원과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야당이 늘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번 기회로 조금 손보는 시간이 돼서 저는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청와대가 이번에 이제 좀 새로 손을 본 지난 7일에 찍었던 사진인데 기와랑 이렇게 좀 색칠도 새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겉으로 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저것은 집무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외빈들 맞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제 화면으로 저 모습을 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뭐 건너서 너무 낡아서 뭐 정말 일하기가 불편할 정도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 부분 한 6개월가량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좀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어느 공사처럼 뭐 그 면허도 없는 그런 업체에 맡기지 않았을 21그래?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여민관으로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비서동이었기 때문에 실무진들은 오히려 거기서 많이 있다라고 하고 이번에 옮기는 곳에서 비서실에 뭔가 필요하게 될 경우 뭐 실장이 비서실장이 됐든지 간에 뭐 정치실장이 됐든지 간에 그런 분들이 오는데 한 30초 정도면 대통령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위치상으로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하는 공간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렸고 또 그렇듯이 또 일을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우리는. 거미줄 최종환 님도요. 기와색이 진해졌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도 좀 새로 색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창성 님.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장애우로도 쓰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장애인 뵀을 때 장애우 우리가 그러면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하는데 장애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장애우가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네.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강경림님 청와대 가는데 너무 좋으네요. 자기 집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우리 대통령님 잘하실 겁니다. 똑똑하시고 누구보다 나라 시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 실용적으로 일 처리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화이팅 하셨는데 그렇죠. 청와대에 다시 돌아가는데 사실은 용사는 일단 기능적으로도 또 대통령실에 기능하는데 보안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서 정상들이 왔을 때 맞이하는 그런 국격의 문제로도 용사는 참 아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이번에 특검에 그게 빠졌고 종합특검에 그게 이제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이 무속 문제
이런 부분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하루도 자기 싫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도저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집도 그런 식으로는 옮기지 않거든요. 어떻게 멀쩡히 있는 사용하던 공간을 놔두고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느라고. 뭐 관련 업무가 있어서 저도 과거에 국방부 쪽을 몇 번을 출입을 가봤는데, 그때 이제 용산으로 이 대통령실을 이전한 뒤에 갔거든요. 뭐 주차할 공간도 제대로 없었고 회의 공간도 제대로 없었고 국방부도 좁아지고 대통령실도 좁아지고 다 같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게다가 진행하는 동안에 며칠이 나왔지만 도감청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어요. 물론 윤석열은 우방국가니까 도청이 아니라는 식으로 황당한 얘기를 했지만, 그 도청을 막아야 되는 특수공사도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된 인물이 또 그 와중에 날림 공사를 하면서 돈을 빼돌려서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 그런, 이게 웃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오로지 가서 좋았던 거 하나는 국방부랑 가까우니까 그 와중에 개혁하는 데는 저기 편리했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병 쪽에 그 해군 의장대 대령이 중간에 폭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자기가 쭉 이렇게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협박까지 당했다는 폭로를 했고, 비밀 유출은 이제 면직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대령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처음 찍게 된 계기가 대통령실에 찾아가는데 뭐 이 대통령실 내부에 이상한 문양들이 막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나라가 왜 이렇게 되려나 하고 그때부터 그런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삭제가 됐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틀림없이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국방부는 국방부로서의 기능이 있는 건데, 이제 청와대로 다시 돌아오면서 국방부 합참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 비용, 딱 단순하게 집만 옮기는 비용만 거의 1,800억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국방부 이전 뭐 등등 하면 1조가 넘는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이게 이 세금 낭비를 무리하게 자기들 입맛대로 본인이 무속을 믿든 뭘 믿든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낡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저기에 있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검토된 바가 없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고 공약하신 게 있어서 검토를 약 10개월가량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경호상, 보안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 시민이 불편함이 너무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사실 저기가 가면 통신이 잘 안 됩니다. 청와대 근처로 가면은. 예. 그 전자파를 망을 예. 해놓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안과 경호가 최적화된 공간이 저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비정상화 됐었던 그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다시 이제 정상화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저곳에서 다 모두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다시 되찾아서 우리의 국격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됩니다. 예. 윤석열이 그때 용산으로 옮기면서 했던 말이 참 지금 생각하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자, 그런 이거요.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탄핵당하고 지금 계엄해가지고 감옥에 있습니까? 더 그렇게 좋았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런 거 믿으면. 공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사람이고 시스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돌아가는 청와대에서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이 내용 한번 짧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지난 20일에 국정설명회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지난번에 윤석열 할 때 5년은 너무 길다 그랬는데 요즘에 국민들이 5년은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죠.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막 손으로 꼽으면 정말 아쉽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막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또 국힘에서는 뭐야 뭐 정권 연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 이렇게 오바를 하더라고요. 그럴 일인가요? 김민석 총리 발언을 듣고 함께 생각해 보시죠.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막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참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저거 시비거리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런 데 있잖아요. 뭐 흔히 요즘 세상에서 긁혔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느끼기에도 그 5년이 너무 길다. 윤석열 임기 언제 끝나냐. 저거 임기 때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내심으로 계속 생각을 했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긁힌 거죠. 아픈 거고. 그런데 참 못된 게 뭐냐면 저 얘기를 가지고도 어떤 생각들 하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좀 헌법이라 바꿔 정권 연장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5년이 짧다라는 얘기가 나온 얘기는 잠시 조금 전에 저희가 청와대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너무 잘하신다. 특히 뭐 해외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생중계를 업무 보고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효용감이라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5년이 짧다라는 말이 나오지 정권을 연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오로지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뭘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잡는 거, 연장하는 거 이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또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개가 겹치니까 긁힌 데다가 권력 또 연장하려고 이러니까 저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국힘당은 벌써부터 5년은 너무 길다 막 그러는데 국힘당한테는 엄청 길겠죠.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다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특히 김은혜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노멘클라투라 여러분, 대통령 놀이 즐거우십니까? 김민석 총리가 무안에 가서 물이 들어와 노를 저어야 할 때라면 5년도 너무 짧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입니다. 이 경제 위기에 국정이인자가 명비어천가를 읊고 뜬금없는 개헌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유. 저렴한 충성 경쟁 빈축을 감내하더라도 다음을 약속받고 싶은 사심, 정권의 초조함, 참 김은혜 같은 글을 올렸는데 노멘클라투라가 뭐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멘클라투라? 근데 대통령 놀이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 집권 중이시거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님께 얘기하는 게 저거 자기 고백 아니에요? 자기 고백? 본인이 그렇게 그동안 윤석열 정권 때 했던 일 같거든요. 저게. 그리고 저는 김은혜 의원님께 진짜 한 번은 정말 진짜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좀 진짜 바이든이 날리면 진짜 궁금하네. 진짜 궁금해요. 바이든이니까 날리면일까요? 김은혜 의원님? 그렇게 들으셨어요? 솔직히? 정말 웃기고. 겁나게 궁금하네. 네, 정말 제가 국회에서 뵙게 되면 꼭 여쭤볼게요. 바이든이요, 날리면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노멘클라투라 찾아봤는데 옛 소련에서 당 국가 의사결정을 총괄하던 특권 관료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본인 자기 고백이라니까 지금 저게.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윤석열 임기를 봤냐면 윤석열이 얼마큼 집권하는지 아십니까? 2년 330일 11시간 22분 58초 동안 근무했습니다. 네, 그만큼 1분 1초가 저는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고 1초라도 연장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제 202일차 됐는데 하루하루를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뭐 유식한 척 했는데 김기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변호사님은 노멘클라투라 알고 계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게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했는데. 옛날 착취를 일삼았던 구소련의 특권 계급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 강요들이 노멘클라투라라는 얘기죠. 그게 뭐 러시아어였습니까? 라틴어. 라틴어죠. 예. 어디서 엄청 찾아보고 썼나 봐요. 노멘클라투라. 예. 마치 옛날에 몰락한 구귀족들이나 양반들이 예. 새로 들어오는 신흥 어떤 뭐 지배층이라든가 뭐 엘리트들을 비하하는 것 같은데 마치 이게 똥 묻은 개가 겨가 뭐 묻지도 않았지만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이게. 이럴 때는 그냥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노멘클라투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똥 묻은 개가 아니라 그냥 똥 아닐까요? 똥이 말을 하네요. 소장님 역시. 자,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처음으로 다뤄봤는데 혹시 김기현 변호사님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 있으십니까?
원래 이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뭐 청와대로 지금 이전을 하는 줄도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게 이렇게 이전을 하는 거고,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그냥 일하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실용주의 일하는 정부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저도 반갑고, 그냥 예. 크게 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과 예. 그 참모들은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계속 보아왔으니까 그 모습 꾸준히 보여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쯤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가장 그 마지막에 아마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은 그쪽에 이제 전자파도 차단돼야 되고 방탄 유리도 설치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다 놀이터 만들어 놓고 다 해집어 놨잖아요. 저기 쟤네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작업이 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든 비서진들이 이동하고 나면 가장 최종적으로 아마 옮기실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놀이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래서 그쪽에 보수가 조금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관저를 아예 지금 새롭게 다른 곳을 옮겨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방해 있는 동안에 이게 보안 시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부분도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특성상 업무 공간인데 그렇게 뒤쪽에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윤석열이 쓴 관저를 쓰고 있는 것만 해도 좀 찝찝한 상황인데, 참 스타일인 거, 그게 타입인 것 같아요. 일하면 됐지, 잠만 자면 됐지,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거기서 지금 있다는 것도 참 저는, 예. 저희가 그래서 한남동 관저 간다 그랬을 때 사실 저희들 사이에서는 말렸을 거예요. 말렸어요. 거기 가면 기분 나쁘다고. 이상한 짓 해놨을지 어찌 뭘 진짜 어떻게 아냐. 하냐고. 예. 근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실용주의 대통령이셔서. 일하는 거 말 나온 김에 제가 들어보니까 전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뭐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공간이 작대요. 그래가지고 좁다고? 예, 행정관 책상이 요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래도 막 서류도 놓고 막 하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유리창도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기왕 옮기는 김에 저는 건물을 그냥 좀 증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일할 공간을 충분히 좀 만들고 갔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예, 그런 부분도 관저는 저도 좀 새로 짓거나 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 집무실과 이제 가까워서 일 보기는 쉽지만 관저 위치도 그렇고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한영숙님, 이재명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이제는 정말 제자리로 하나하나 찾아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국격이 바로 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가 1남 4녀인데요. 어제 주말에 김장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수육이랑 막걸리 한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 나왔습니다. 정치 얘기는 처음으로 하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 우리 손으로 잘 뽑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하고 너무 잘하신다고. 예. 잘 다시 해나갈 걸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최재형 김미정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그래 하자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국힘당하고 개혁신당이 모여가지고 통일교 특검 막 밀어붙이고 그러는데, 사실 국민들도 상당수 여론을 보면 통일교 특검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이 우리 통일교 특검 안 해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안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 그래 하자 하는 걸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 이놈들아 하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먼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그리고 국힘당의 송은석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우리 특검하기로 했습니다 막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두 사람 얘기 들어볼까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 특검 추천권 부분은 깔끔하게 제3자 특검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 개혁신당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 추천 형태는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 상당히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걸 보면서 뭘 믿고 특검을 하자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 그래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민주당 반응 보시죠.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형 없이 발본색원합시다. 종합특검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합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양재열 변호사님 혹시 아니 한번 해본 소리요 하고 불러서지 않을까요? 야, 그럴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다 밝혀가지고 정당 해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아이고 괜히 이걸 나섰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얘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쪽에도 통일교와 관련해서 돈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왜 나왔냐? 생각해보면 윤영호 지금 전 평화통일가정연합 그 통일교 본부장 세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뭘 조사를 받은 거냐면 자기가 윤석열 측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 윤석열 그리고 그 전에는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통일교가 이러저러한 역할을 해서 그것 덕분에 뭐 캄보디아를 비롯한 인권 사업이라든가 통일교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지금 미일 대사라든가 나중에 청와대까지도 대통령실까지도 그 인사를 집어넣고 2027년에는 대권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 이런 통일교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윤석열에게 접근을 했고 윤용호의 말을 빌자면 그 안에 교회도 나서고 학교도 나서고 기업도 나서고 이렇게까지 통일교가 온 그 세력을 다 동원했던 건 처음이다라는 그런 걸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걸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빠져나간답시고 아 그게 저희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정치인들을 가까이 했던 게 그래서 민주당에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었고 국민의힘도 줬었고 그게 오래전부터 했던 거지 이번에만 특별하게 그런 일을 벌인 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 변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게 실제로 돈이 건너갔는지 아니면 그런 걸 떠나서 확실하게 통일교가 이 국민의힘에 지원했던 거하고는 그 전에 설령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더라도 성격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몇 명 이름 나왔다고 특검하자 그랬으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말대로 다 해봐. 그래서 통일교에 실제로 그 10,000명 넘게 11,010인가? 1010으로 그렇게 또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당신들 그거 뻔히 알면서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고 대선 후보 뽑았으면 그건 정당 해산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확 찌른 겁니다, 이제. 와플님, 국짐은 지발등 찍었네. 햇님님, 국힘아 자신 있어? 그러셨는데 임세현 대변인님, 네. 뭘 믿고 하자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받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다 초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원하면 다 하는 거죠. 사실 연루된 사람들은 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당장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오늘 오후라도 만나자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일단 두고 볼 일이고요. 초반에는 본인들이 마치 민주당이 이걸 못 받고 뭔가 통일교가 연루가 되어 있어서 뭔가 피하는 모양새인 것 같이 보이니까 뭐 개혁신당이랑 둘이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특검 만드니 뭐니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두 분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만나면 특검 통과됩니까? 법?
과반수 안 되잖아요. 합쳐봐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민주당이 움직여야 특검도 발의가 되고 또 대통령도 제가 아마 할 텐데 그게 자기들끼리 만나서 뭐 만나서 쿵짝쿵짝 하면 뭐 그 백날 한들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아니거든요. 결국 민주당이 나섰으니까 특검, 종합특검이든 뭐든 하여튼 통일교 특검도 쫙 다 해서 과연 어디가 연루가 되어 있고 어디가 금품 수수 받았고 어디가 결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계 변호사님, 특검을 이제 그쪽에서 하자고 그랬고 민주당이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할 것 같은데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누가 불리하겠어요? 돈 받은 사람들이 불리하겠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특검을 민주당이 그냥 덜컥 받는 거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 아쉽다. 민주당이 확실히 너무 착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사실 조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예. 왜 안 좋냐면 국민의힘이 지난 2년 동안 김건희 특검이랑 최혜병 특검을 7번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이나 계속 반대해 왔어요. 수사 중일 때는 특검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가 다 끝나고 미진하면 하는 거다. 특검 추천권을 제3자가 막 가져가고 딴 사람이 가져가는 거는 위헌이다. 뭐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그냥 질질 2년 동안 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바로 특검하자고 저기 지금 징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2년 동안 해왔던 주장 다 틀렸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저는 그러면 최소한 국민의힘이 우리가 2년 동안 특검을 반대했던 거 잘못했다. 너희들. 반성하고 사과하고 무릎 꿇어라. 최상병하고 유가족들하고 박정훈 대령한테 사과해라. 그러면 통일교 특검 한번 생각해봐 줄게. 라고 한번 요구를 해봤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당한 게 많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턱 받아버리는 것이. 바꿔서라도 통일교 특검이 됐든 종합 특검이 됐든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특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잘할 것 같죠? 뭐 사실 저도 뭐 수사를 한번 잘했었고 어디 가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었고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추천권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이랑 저기 그 개혁신당에서는 뭐 대법원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뭐 조의대 추천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뭐 제3자로 하더라도 뭐 개혁신당에서 하나 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하나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마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로 국민의힘에서 다 하겠다고 다 받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하는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시키고요. 민주당이 연루된 걸 수사하는 그 사람은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 한번 시켜보죠 뭐. 방법이네요. 제가 국민의힘 수사를 한번. 아니 진짜 웃기는 게 속이 너무 보이잖아요. 대법원 추천으로만 특검 추천을 하자.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하고 있는 관서 현재 대법원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보이니까 싹 법원이 추천하면 자기네들은 정당성을 가지는 것처럼 하지만 민주당이 불리할 것이다. 이런 요만큼 뻔히 보이는 얄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통일교 특검만 하자고 그랬으니 큰일 났네요. 뭐 그런데 우리는 적극 지지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할 필요 없다라고 했던 것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겁나서가 아니고 지금 막 이 3대 특검의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았죠. 김건희 특검은 이번 주가 이제 막이죠. 28일까지니까 일단 이걸 매듭 지어놓고 해야지 흐트러지지 않죠. 그런데 자꾸 거기에 균열을 내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야야 이거 좀 하고 하자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게 이제 그야말로 정치적이고 정략적이죠.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민주당이 야야야야 반대하면은 민주당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건데 글쎄 옳시다.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요즘에 특검 계속되면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데 최근에 상당히 좀 놀라운 녹취를 하나 우리가 들었지요. 윤석열이가 뭐 국회의원 체포 그것도 뭐 사실이 아니다. 뭐 끌어내라는 거 한 적도 없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 재판 연기해달라고 하면서
곽종근, 뭐 이진우, 홍장원 얘기를 통해서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다 그게 사실이라고 드러났다고 믿었는데 이자는 졸다가 들었나요? 왜 그걸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기현 변호사님, 그거는 무슨 논리예요? 일단 정신 감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지금 자기 사실관계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지금 믿는 뭐 일종의 뭐 망상장애나 조현병 증상이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좀 지금 들거든요. 아니 이거는 너무나도 심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내란이라는 것들이 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만 내가 안 했다는 진실이 막 지금 드러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약간 자기 지금 심신상실을 주장하려고 지금 빌드업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자가 굉장히 무능력했고 어떻게든 자기 이익만 챙겼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도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까지 했던 그런 자고 나쁜 쪽으로 머리가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들은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에서 중계가 되고 있고 그 모습이 쇼츠로 만들어서 그쪽에서는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또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돌려가면서 믿고 그걸 윤호개인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녹취가 하나 있는데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발동했을 때 경찰 내부 통화 내역이에요. 당시에 국수본의 수사기획계장이 영등포서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그거 좀 체포 좀 해야 되는데 사람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그거 보면 참 그때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신없지? 지금 국회에 난리 났어요? 너 저기 뭐냐면, 네. 지금 방첩사에서 네. 국회에 지금 체포조를 보낼 거야. 네. 그 방첩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네.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5명 필요해. 5명 명단 좀 짜줘. 알겠습니다.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근데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네. 뭐 형사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네. 뭘 체포하는 거예요?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 가면. 일이 커. 일이 커. 지금 저거잖아요. 누구를 체포하는 거예요. 저 미친놈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 뒤에 말이 더 웃깁니다. 한 다음에 일이 커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필 네가 왜 영등포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어요? 뭐 거기 가가지고 뭐 거기 일하시는 경비대 체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저것도 윤석열 주장대로 하자면 나는 안 시켰는데 경찰들이 알아서 체포했다는 겁니까? 윤석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쇼츠로 돌려가지고 막 지지자들 사이에서 역시 윤카는 무고해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12월 4일 날 당정대,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개헌을 선포하고 12월 4일 날 실패하고 오후에 그때 뭐 박성재라든가 나경원이라든가 한동훈까지 들어간 회의에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그 뒤에 그 정당성을 어떻게 할 건지와 관련한 문건까지 만들었다잖아요. 거기서 나왔어요. 김용현을 비롯한 군과 경찰이 주도가 돼서 벌인 일이고 윤석열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그날 만들어졌거든요. 개헌 다음 당일날. 그걸 지금까지 쭉 이어서 윤석열은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 통화 내역을 들어보면 국수본의 저 계장이 네. 영등포 형사과장이 뭐 선배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후배. 네. 영등포서가 후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선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서 너 하필이면 지금 거기가 있냐 이렇게 좀 짠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국수본의 계장이 직접 이렇게 지시했다. 그러면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까지 됐는데 이게 저게 정확히 몇 시일까요? 전파 체계가 착착착착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시간이 자정 0시 한 3분 막 요때입니다. 예. 통화 시간이 아마 그렇게 제가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검에서 막 0시 3분이고 한참 막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민들 밖에 나와 있고 군인들 가서 막 창문 깨부수고 그 직전에 아마 통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때가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안에는 못 들어가고 국회 바깥 울타리에서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싸우고 있다가 그 마포경찰서장 만나가지고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 즈음입니다. 근데 저 때 방첩사 수사팀이
그 마포경찰서장 그때 8기동 단장이 지키고 있던 거기 수소 충전소로 체포조를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나중에 이걸 딱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혹시 체포조에도 가담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이게. 원래 요즘 형사들은 형사 이렇게 조끼를 입죠. 그런데 이제 사복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하는 거를 보면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저렇게 불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근데 지금 저걸 들어보면서 이런 불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야 네가 저기하고 어떻게 뭐 예를 들면 학교 후배든지 뭐 이렇게 될 거니까 네가 전화해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저기 보면은 이제 앞에 대화가 좀 잘렸는데 풀로 다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누가 5명 정도를 이제 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급,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뭐 이런 것까지 상세 요구를 합니다. 개인정보를. 그렇게 해서 나한테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그 증언에 의해서는 저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분이 바로 안 보냈나 봐요. 그 명단을. 그러니까 전화를 독촉을 한 번 더 합니다. 빨리 보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 그 국수본에 있는 분이 지시가 있으니까 빨리 보내라고 하지 않겠어. 자기 스스로가 막 이게 불법인 거 알고 일이 크다고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불법이 된다는 거 알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또 빨리 보내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윗단에서 지시가 강하게 있지 않고서 저렇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후배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든 조지호든 이렇게 윗단에서 가장 더 강력한 힘이 이렇게 지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지난 토요일인가요? 그 조사를 김건희 특검 나와서 토요일이었습니다.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내복 차림으로 버티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뭐 마침표를 찍는다는 느낌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역시 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돌아갔던데 김기현 변호사님 생각에 왜 이자가 특검에 마지막으로 출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어차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끝났고 더 이상의 뭔가 할 것이 없다. 해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계산을 이미 하고 마지막에 마치 그냥 수사 협조를 한번 해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러면은 이제 본인은 아직도 지금 다음 달이면 내가 보석될 수 있어 아니면은 뭐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돼갖고 내가 나갈 수 있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여주기 봐라 내가 수사기관에 이렇게 나가갖고 협조도 잘하고 조사도 잘 받지 않냐 나 풀어줘라.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자는 아직도 뭐 풀려날 기대를 갖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곽종근 사령관 진술에 의해서 자기가 무고하다는 것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다고 뭐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실 인식이라는 것이 이 범인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는 다음 달이면 풀려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도 정신이 정상인자는 아닌데 좀 더 이상해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지금 이적재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신문 같이 있는 날이죠. 예. 그러면 내일 이제 구속 상태지만 구속 심사를 또 받습니까? 아,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수사 기간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건 영장 판사가 구속 심사를 하고요. 예. 근데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일반 이적죄로. 기소가 되면은 해당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영장 그 판사가 재판부는 아니고요. 누군가요? 그 일반 이적죄를 그 심리하고 있는 그 재판부입니다. 지기현이는 아니죠. 지기현은 아니죠. 30몇 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 판사고요. 거기서 이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발부하기 전에 한번 심리를 해보겠다. 나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특검은 구속 심사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은 해놨습니까? 예, 요청은 했는데 기소한 다음에 구속 심사를 하는 거는 법원의 직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뭐 재판부에서 그건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한테 뭐 어떤 청구권이 있어서 청구하면 무조건 심리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죠. 내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혹시 뭐 들어온 게 있나요? 이미 23일 날 내일 하는 걸로 정해졌고 이 36부 이정엽 부장판사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절차 중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는 이미 정해진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혐의 자체가 이적죄입니다. 예. 그 이적죄 혐의가 뭐 증거로 따진다면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메모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론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심지어
그 노아 영수라고 해서 국민들은 다 어떻게 뭐 전쟁으로 막 빠지든지 간에 자기들만 살 국리도 나와 있었고 거기에 드론 띄었었고 아파치 헬기 띄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갯소리로 김정은이라도 제정신 차리고 있었기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라는 부분이 다 증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주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는 물론 나머지 지금 주도를 했던 세력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과거에도 대통령이었고 자기 말을 따랐던 그 부하들에 의해서 저지른 일이니까 이 사람이 압력을 바깥에 있으면서 넣는다라면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큰 거거든요. 아니 전쟁을 일으키고 한 거에 대한 혐의를 만약에 영장을 안 넣는다? 또 그 이정희 부장도 그건 제정신 아닌 거죠. 예. 1월 16일 날, 그러니까 이제 1월 18일이 윤석열 구속 만기인데 1월 16일 날 체포방해죄 관련해서 이제 네. 재판이 있으니까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 거기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바로 또 계속 구속 네. 상태로 가겠지만 내일 예. 구속영장 발부한다면 16일까지 갈 필요 없이 계속 또 구속 상태로 가는 그건 이제 거죠. 6개월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내일이 그럼 매우 중요한 거죠.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발부가 돼버리면 16일 날 윤석열은 뭐 불이탈을 맞았다고 하면서 16일 날 저 선고 못 받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불이타 그게 이제 불의의 일격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본식 표현이라면서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의 법조계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하는데. 불이타. 예. 걔는 진짜 일본 쪽에 관심이 많은 거야. 왜 호수에 뜬 다리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예. 일본 판결문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예, 일본 용어가 정말 저희도 그 시험 할 때 불이타라는 용어를 요즘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전히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 일본 용어라는 것. 불이타 나는 못 들어서 저는 무슨 불이타 알아서. 저는 이게 정수기 이름인 줄 알았어요. 불이타 정수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정수기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브리또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일본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버지가 또 일본에 또 관련 있고 그렇죠. 장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뭐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괜찮아. 한국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다는 점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속심사가 기소된 이후에 해당 재판부에서 하는 구속심사는 당일날 발부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 수사기간 중에는 구속심사하면 거의 당일날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재판 도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심사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이제 발부 결정 그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건 아니다. 라는 걸 먼저 좀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무혐의 내고 그랬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나오라고 그랬는데 불출석 사유서 냈다면서요? 네, 변호인이 바쁘답니다. 그러셔요? 네, 변호인이 바빠서 자기도 아이고, 같이 나와야 어떡하지? 되는데 못 나온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빠? 아니, 근데 이게 보너스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한 번 미루면 난 안 가도 된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나와서 조사 받으나 이제 경찰로 넘기지 않겠어요? 어차피 조사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짓을 어떻게 했는지 오히려 지금 보면은 디가우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자체 기록을 확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증거인멸 교사죄가 추가될 수도 있을 정도의 혐의이고요.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그렇게 디가우징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이 자기 컴퓨터를. 보통 저희가 이제 6개월마다 부서가 바뀌거든요. 2년마다 청이 바뀌고. 예. 근데 그럼 제가 6개월마다 부서가 바뀌면 이제 방도 바뀌잖아요. 그럼 가서 새로운 방에 제가 가서 부임을 하면 그 원래 검사가 쓰던 컴퓨터를 제가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 다 있어요. 있어야죠. 네, 그래야 심지어는 연속성이 있으니까. 예, 그 원래 수사하던 그런 자료 다 있고 심지어는 개인 자료도 안 지우고 가가지고 막 그 검사님이 판사 지원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갖고 막 무슨 자기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거기 써 있어서 제가 당황하고 막 그랬었는데 디가우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디가우징은 대체로 범죄 피의자가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봤어도 검찰이 그걸 디가우징을 했다. 그건 누가 봐도 증거 인멸 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검찰이 수사했던 사법농단 사태 때 양승태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법원에서 양승태 뭐 그런 사람들이 디가우징을 해놓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그때 막 증거 인멸이라고 막 난리치고 그랬어요. 똑같은 걸 자기들이 한 겁니다, 지금. 한번 제대로 경찰에 가서 조사하면서 탈탈 털려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명태균 관련 부분입니다. 토요일 날
윤석열 불러가지고 조사한 것도 너 이거 저 무료로 해가지고 그것도 받아먹은 거 다 지금 알고 있어 뭐 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명태균을 통해서 김영선이 공천 좀 줘라 했는데 이때 당시에 대표가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도 그동안에 쭉 안 나오다가 또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준석 얘기 들어보죠.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하고 사이가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걸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준석이 대표로 있으면서 그 일에 가담했으니까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최고관리위원회의 수장 역할을 맡는 게 당 대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맞다나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도 공천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는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가 좋고 안 좋고가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면 사이가 안 좋은데 자기들은 뭐 티셔츠 같이 껴입고 커플티 맞춰 입고 사진 찍고 그리고 건배사하고 해서 다시 손잡고 대통령 만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윤석열로부터 나중에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선인 신분일 때 김영선은 공천 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개입을 했다는 거, 그거 김건희의 목소리로 윤석열의 목소리로 녹취록으로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대표가 너였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하는데 싹 이준석 대표의 어떻게 보면 그냥 매번 비슷한 것 같아요.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을 싹 엮어가지고 마치 그게 진실인 거나 그게 진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물타기 하는데 아유 참 그래요. 저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했죠. 자기 보좌관한테 시끄러 임마. 김세현 대변인. 예. 사이가 안 좋으면 무죄입니까? 아니 그 사이 안 좋은 건 여기서 연관관계가 전혀 없고요. 이게 우리도 저도 당에 있어서 알지만 공천의 마지막 최종 직위는 당대표가 찍습니다. 본인이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고 만약에 절대로 안 된다 하면은 직인 들고 날아가면 돼요. 하나 우리 옛날에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직인 그 누구 주기 싫어가지고 듣고 부산 영도 앞바다 가가지고 이제 하늘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김영선이나 등등의 공천이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불법이고 알았으면 직인 끝까지 안 찍으면 돼. 직인 본인 이름을 찍었으니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실제로 또 이준석 대표는 그 당시 명태균 씨와 뭐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명태균 씨한테도 카톡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김영선이 아니라 경선이라는데요. 뭐 다 정보 다 주지 않습니까? 민간인한테. 그것조차도 불법인 거예요. 왜 민간인에게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대부분 비밀 사항들을 왜 민간인한테 알려줍니까? 그것부터 수상한 거 아니겠어요? 매화나무까지 심었잖아요. 그렇죠. 네. 홍매화.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윤석열하고 나하고 사이 안 좋은 거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법을 다루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어떤 의도에서 하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냥 뭐 정치적으로 그냥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준석은 아닌갑다 이렇게 하고 말겠죠. 그걸 노린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18 12.12 재판할 때요. 그때 노태우랑 전두환도 사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 법정에서 나란히 구속된 다음에 같이 구속되니까 그때 거의 10여 년 만에 손잡아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죠. 같이 법정에서 사이가 되겠네요. 좋아져서 손잡은 것보다는 전두환이가 하도 뻔뻔한 자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사이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저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요. 이준석은 그때 당시에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공천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을 뿐더러 윤석열하고 사이 안 좋은 거 우리 다 알아요. 사이 다 안 좋은데 심지어 윤석열이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지금 다 나오잖아요. 김태우 공천 줘라, 김영선 공천 줘라, 서초구청장 누구죠? 그자도 공천 줘라 그랬고 심지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까지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이준석이 올시다. 왜? 이준석이 김건희하고 직접 통화까지 했잖아요. 혹시 그 녹취 준비가 되면 한번 됐나요? 한번 들려주세요. 네.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장에 상의될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별빛나 해가지고요. 아, 서초동 안에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네. 그럼 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 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관이 돼가지고 김정재가 당신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해가지고 한 거고.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임세현 대변인. 네. 김건희하고 공천 상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랑 상의하고 직접 윤석열하고 만나러 사이가 안 간 거죠. 좋으니까 김건희하고 통화한 거구나. 그랬나 보네요. 그러면. 네. 근데 정확히 알고 있는 거네요. 윤석열은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모든 결정 권한은 김건희한테 있으니까 김건희한테 그렇죠. 다이렉트로 간 거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최근에 언론사를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또 공천에 개입했는지 지금 언급한 서초구청장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녹취록이 또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상대방이 지금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녹취 파일 가지고 기자한테 자랑까지 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저 바깥에서는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들어갔지만 특검 조사를 받아서 플리바게닝 시도할 것 같습니다. 자기 증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좀 플리바게닝이 특검법에는 보장이 되고 있으니까 나는 빼달라라고 하는 식에서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다 자백해서 용서받은 다음에 바깥에서 그건 뭐 무혐의를 받거나 가볍게 뭐 구속을 하잖아요. 그럼 바깥에는 그거 봐봐 나는 관계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중적으로 주장을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준석 조사를 해보면은 공천 과정에 이준석이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김건희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네네. 불 거야. 아마 불어놓고 이제 나와서는 그 덕에 특검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도 혜택을 받는데 나와서는 이제 나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런 소리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즘에 정말 궁금한 거 두 가지 짧게 두 변호사님 계시니까 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첫째는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변호인 감치 처분이 내려졌는데 왜 아직도 감치가 안 돼 있느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돌아다녀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 점. 그래요? 네, 감치 재판이 지금 되었으면 그냥 집행을 해야죠. 집행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있을까 싶고 혹시 이걸 지금 항고해가지고 그런 건가? 기각됐잖아요. 네, 했는데 기각돼 아마 대법원에 또 그럼 뭐 항고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뭐 그 경우에는 그러면 뭐 대법원 항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법기술을 계속 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종의 감치도 그러니까 징역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1심, 2심, 3심이 비슷한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아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 왜 돌아다니죠? 생각이고도. 그러니까 지금 어거지 부려가지고 떼쓰는 거죠.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정도의 기술인 다음 거고. 주까지 알아서 가지고 오세요. 예? 예.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한번 또 재판정에 나와서 막 그렇게 막 말도 안 돼. 저자 아직도 감치가 안 됐나? 두 번째 궁금한 거. 이현우라고 서울구치소장 했던 친구 지금 수원인가 가 있잖아요. 김현우. 김현우예요? 예. 왜 그자는 그 징계나 뭐 처벌 안 받고 거기 그대로 있는지도 겁나게 궁금해요. 그거 아시는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법무부나 국방부나 보니까 지금 당사자들도 상당히 좀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너무 많다. 내란에 가담했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밤새도록 이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또 까먹었어. 이게 놓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 우리 민주 시민들이 가열차게 계속 이 사람들 내란 종식 징계 처벌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안 까먹고 그걸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해. 왜 그런 자들을 가만히 놔두는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아까 저희 잠깐 내렸던 경찰들의 녹취록 또 저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조지호는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했지만 조지호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계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어느 정도 했다라는 형사처벌이나 징계냐가 달라지겠지만 상당수는 그냥 시키니까 아우 떨어졌네 겸했네. 큰일 나긴 했는데 아우 내가 오늘 하필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필 당직이라 해야겠네. 이런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와 경찰 쪽에. 그것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알아다 주세요. 숙제가 많군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내란 재판부 설치법 오늘 상정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동접이 19,600명 이제 2만 명 돌파까지 400명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빨리 보라고 연락해 주시고요. 동접이 19,000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윤석열이 좋아할 일입니다. 예. 이하상이 좋아할 일입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84만 돌파의 기쁨을 누렸는데요. 꼭 보면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설치법 오늘 상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정안을 보면 대법원이 만들겠다는 예규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법관 추천도 뭐 법원에 대법원에다 다 맡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하러 만드나 이런 궁금함도 있어요. 양절 변호사님. 큰 차이가 없으면 왜 법을 만들어야 되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이제 예규는 글자 그대로 대법원 규칙이거든요. 자기들이 일하는 데 편리한 규칙에 따라서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내란과 관련된 재판인데 처음부터 그에 따라서 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왜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가까이를 버티다가 국민들의 여론이 뜨거우니까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느냐. 여론이 뜨겁지 않았으면 안 하려는 얘기였다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대법원 얘기도 있는 거니까 법 만들 필요 없어? 그러면 있어야서는 안 되지만 비슷한 상황이 만약에 있으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내란이라고 하는 특별한 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에 관한 상징적인 의미라도 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 내용이 다 대법원 얘기하고 비슷해지긴 했지만 하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을 지금 대법원에서 무조건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법원이 무작위 배당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의 독립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무작위 배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전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판사 회의를 통해서 그래 좋아 당신들이 이 재판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거 싫어한다고 하니까 법원 내부에서의 단 법원행정처는 행정업무를 만드니까 판사의 인선까지 법원행정처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판사회의란을 통해서 그래도 정당성이라는 걸 갖춘 상태에서 해라고 지금 민주당 안은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상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국힘당이 필리버스터 할 거고 임세훈 소장님 내일쯤 처리가 되겠죠? 네, 24시간에 이제 있으면 종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일쯤 이제 처리가 될 것이고요. 뭐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좀 더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뭐 여러 가지를 측면을 고려해서 내린 좀 결정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신속하게 이런 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판사회의 같은 경우는 동료 법관들이 상호 감시와 견제가 일단 작동하는 구조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제 장치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사법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법부가 신뢰를 그동안 너무 많이 잃어버렸고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우려한 것들을 알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처음에 설치한다 했을 때는 위헌이니 뭐니 막 얘기하면서 뭐 발표하고 했었지만 본인들이 예규 만들 때는 그게 또 정당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법이 상위 개념인데 내가 만든 예규는 맞다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반성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무작위 배당, 판사 무작위 배당도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무작위 배당 못 믿어요. 왜냐하면 직위헌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실제로 대법원에서 안 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정황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무작위 배당 이야기할 거면 우리가 토요일 날 로또 추첨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투명한 통에다가 판사 이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돌려가지고 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여줘야 우리 국민이 믿을 거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은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뭐 국힘당이야 무조건 반대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을 하면은 이게 위헌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재판 절차가 중단이 되면서 오히려 윤석열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는 뭐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김용남 의원과 뜨거운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김용남 의원이 걱정하는 근거는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판사를 특정해서 다 이렇게 심사하듯이 고르고 골라서 재판부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에서 무작위 배당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는 여지는 남겨둬야 시비거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혹시 재판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아니, 재판 결과가 크게 잘못될 것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직위원 재판부 때문에 워낙 한번 놀라다 보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입법이 만능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법 체계라는 게 국회 입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위헌법률 심판인 것이죠.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근데 그러면 법조문으로 재판 중단 못하게 만든다? 그 법에 대해서 다시 위헌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옛날 자료 보다가 구독자 수가 줄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옛날 자료였어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위를 없애고 판사회에 정권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어때요? 저 논리에 대해서 김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위원을 안 보자고 전담재판부법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막 윤석열이 풀려날 여지가 더 생긴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대법원 예규하고 비슷해졌다, 민주당 안이 라고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예규는요, 기존에 이제 2심부터겠죠. 1심은 거의 끝났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법원식으로 가게 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재판부들 중에서 무작위로 어디 하나가 이제 떨어집니다, 재판부로. 그럼 거기가 전담 재판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2월 달에 판사 인사를 해요. 그러면 조희대 입장에서는 서울고법에 있는 재판부들 중에 한두 개가 그렇게 전담으로 지정이 되는 거니까 서울고법에 있는 판사들을 2월 달에 그냥 다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안은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를 새로 선출하듯이 해가지고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대법원이나 조희대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적죠. 그런 좀 차이가 있다. 판사회의에 정권을 주는 게? 그러면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좀 더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조희대 직위원을 못 믿는 거지 대한민국 판사를 다 못 믿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진관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국민들이 많이 믿고 있잖아요. 아무튼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좀 팔랑귀가 되면 절대 안 된다. 딱 두 가지만 한번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직위원이 조금씩 바뀌면은 또 좀 괜찮은가?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직위원이가 어떤 자입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는데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풀어준 자잖아요. 그러면 시간으로 계산했으면 그 뒤에도 시간으로 가든지. 그런데 그때 딱 한 번 오로지 윤석열만을 위해서 한 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혼자 했겠습니까? 직위원이가? 왜 직위원을 거기다 박아놨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저는 조희대, 직위원,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판사 3인방 이 자들은 다 내란 세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직위원이가 있고, 그 다음에 조희대 보십시오. 이것도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 재판을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끄는 것이 바로 지금 조희대 사법부 아닙니까? 그 사법부가 그 수만 장에 이르는 기록 보지도 않고 이틀 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열어가지고 이재명 날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조희대 아닙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잖아요. 왜? 그거를 딱 머릿속에다가 박아놓고 이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윤석열 조희대 직위원 정리될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가끔씩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해보겠습니다. 잊어버리고 막. 그리고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 큰 틀만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된다라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만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살면서 뭐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죠. 그런데 안 잊어버릴 것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왔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를 겪고도 윤석열 같은 자를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윤상현이 같은 자가 지금도 얌마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 좀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 내주셔야 이 내란이 끝날 때 제대로 된 종식을 할 것이고요. 다시는 이제 그 전두환이 자연사했잖아요. 밖에 나와서 골프도 치고. 저희는 윤석열이 밖에 나와서 골프 치고 자연사하는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란 관련 범죄자들 사면 금지되는 법안. 아, 그런 부분이 내란재판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양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